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일단 명상과 뇌과학이라는 측면을 조금 연결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좀 베이직한 거, 기본기부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상과 뇌과학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명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음, 교육학 전공자고요. 교육학 전공자인데 실제 뇌과학 관련해서 논문도 그렇고 자격도 그렇고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의 경향 자체가 뭐 내담자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만나다 보면 한 가지 전공을 가지고 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옵션이라고도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총알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상가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해, 그러니까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많이 이렇게 2010년대 중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도 하고 임상에서 적용도 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고 저의 목적은 방학 동안에 이제 이렇게 2시간 동안 오셔서 한번 특강 형식으로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시기를 권장하며 좀 흥미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2시간 동안 이제 이 귀한 시간을 날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뭘 배웠다. 어디 가서 내가 특강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디 가셔서 말씀을 좀 해보실 수 있을 정도는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본 특강은 한 달 정도? 네, 제가 듣기로는 박승희 교수님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료들은 다 선생님들 쓰실 수 있게끔 제가 조교 선생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 저는 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문주고요. 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는 신설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지금 3학년 올해 2025학년에 세 번째 학생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상담학과 대학원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단어를 붙으니까 조금 더 브레인 사이언스하고 조금 더 연관을 짓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명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요거 특강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름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좀 넘게 명상과 요가 명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가 명상 쪽의 명상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명상 쪽의 명상을 조금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읽고 아시는 분들에게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가 명상과 명상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theoretical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선행 연구 검토를 좀 많이 해봤는데 뭐 한 일주일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제가? 네, 모르죠. 단지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특강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명상과 뇌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명상을 하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혹은 저는 이제 뇌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뇌파를 측정하기도 하고 유로피드백이라고 해서 뇌파를 훈련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뇌라는 거 관련해서 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하면 머리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제가 임상이나 이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뇌에 관련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이 머리 좋아지는 거의 다른 표현은
IQ가 높아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머리 좋다, 똑똑하다 이러한 칭찬에 조금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거에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대답을 하죠. 훈련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IQ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갖고 태어나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뭐가 나아지냐, 훈련할 때라고 하면 뇌의 활성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뇌의 용량을 활성화를 더 잘 시킬 수 있게끔은 됩니다. 그럼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찍은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생이시죠? 아닌가요? 석사 대학원생이신가요? 제가 지금 네. 말씀해 주셔서 학부생입니다. 네네. 네, 교수님. 학부생입니다. 주로 학부생이고 학부생이 간혹 아,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네네. 학부생이시죠. 뭐 학부생이시면 아직 연구하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음,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학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명상 과학 이렇게. 이 사이언스란 단어가 딱 붙는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논문을 써서 근거를 제공해요. 즉 제가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이렇게 떠드는 거는 사실 전문가 의견이긴 하지만 근거 수준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 썼을 때 근거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막 말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더라. 라는 거는 근거 수준이 좀 낮습니다. 레벨이 낮죠. 그럼 근거 수준이 높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책을 보거나 책도 사실은 교재도 근거 수준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논문이거나 이렇게 출판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네이처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논문 학술지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서 논문이 나오면 아주 높죠. 어, 이런 표현 있죠. 네이처지에 논문 하나 실리면은 네, 학교에서 교수 안 합니다. 이런 표현 할 정도거든요. 예, 그만큼, 예. 학교 같은 경우, 원대는 아마 네이처지에, 현실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네이처지에 논문 실으면 아마 1억 줄걸요? 예, 현금으로 1억 준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명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심플하게는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우리가 피지컬이라고 하죠. 몸의 변화가 이렇게 보이죠.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엄청난 일이고요. 근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을 때 변화가 느껴지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럼 명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냐? 신체적인 변화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거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근거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명상을 했어. 좋아졌어. 어떻게 믿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 어떻게 믿어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훈련도 해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고를 해요. 말로. 명상을 했더니 좀 차분해지고 내가 감정 조절도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뭐 이러한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야 나도 말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과학적인 근거로 제공하는 것, 즉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근거라는 표현은 데이터, 자료입니다. 숫자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명상을 했더니 1년간 지속적으로 명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것을 70% 이상 할 수 있더라. 과거에 비해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감정 조절을 더 잘했다. 어떻게 더 잘했냐? 옛날에는 감정 조절을 1만큼 했다면 지금은 7만큼 할 수 있어졌다. 라고 숫자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신뢰성 있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런 표현이죠. WHO에서 보고하기를. 암 환자들에게 명상을 시켰더니 우울감이 과거에 비해서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7만큼 감소했다. 숫자를 제공하고 WHO라는 어떠한 기관을 제공을 했어요. 이런 좀 더 신뢰를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연구입니다. 과학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 학부 수준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뭐 요가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좋아져? 라고 했을 때 어떤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래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뭐 뉴스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신다면 상대방이 알아듣기에 더 신뢰성 있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명상을 했을 때 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뇌파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고민을 했어요. 뇌파 측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뇌파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뇌파라는 거와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대학원에서도 이제 가끔이 아니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좀 계시냐면 뇌과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뇌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뇌파만을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뇌의 기본 개념. 그래서 뇌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뇌파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뇌파를 이해한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명상과 뇌파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씩 이제 자꾸 넘어가죠. 2시간 안에 얼만큼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대한 많은 지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물러날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제가 제공할지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이 되게 빨라요. 아마 뒤로 넘어갈수록 말이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다 하고 가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녹화하고 있다고 하시니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메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답은 못 드려도 언젠가 1년 안에 답은 드립니다. 네, 1년 안에 답은 드리니 궁금한 사항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상을 하면 어떻게 뇌가 달라져?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뇌파가 달라집니다. 근데 뇌파가 어떻게 달라져? 라고 했을 때 제가 명상과 뇌과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꽤 많이 읽었더니 일단은 명상과 관련된 뇌파가 특징적인 뇌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뇌파가 감마파라고 부르는 뇌파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감마파라는 뇌파가 있고요. 알파파라는 뇌파가 있고 세타파라는 뇌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명상과 유의미한 뇌파다라는 포커싱을 갖고 뇌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뇌파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뇌파에 이름을 붙이는 뇌파의 종류라고 하는 이런 타입들은 알파 웨이브라는 뇌파가 있고, 세타 웨이브라는 뇌파가 있고, 델타 웨이브라는 뇌파도 있고, 감마 웨이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파들이 뭐야? 라고 할 때 뇌파의 이름은 일단 붙였어요. 그리고 이 뇌파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왜 명상과 유독 감마나 알파하고 세타하고 관련이 높아라고 했을 때 제가 논문에 읽고 제가 명상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논문 관련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명상을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조절이 가능하시다고 얘기하시죠.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나요. 그럼 그 화를 호흡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데 호흡을 통해서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생리적인 조절이에요. 저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어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제가 호흡을 썼던 방법이
아마 아시겠지만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우울증 약을 먹죠. 우울증 약을 먹는데 이 우울증 약도 이제 뒤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은 뇌과학하고 연계가 좀 높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통이 좀 심해요. 실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보고가 나오고요. 조금 더 연결을 해드리면 우울증 환자의 40%는 치통 환자예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가 분석했을 때 나왔던 결과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은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근데 선생님들 아시죠? 사람들이 노력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 힘을 쓴다라는 애써라는 단어를 쓸 때 우울증 환자들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누워요. 불면 환자도 마찬가지고 누워요. 그럼 잠을 자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줘요. 어디에 힘을 주냐면 얼굴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일단 신체 이완시키시잖아요. 이완 작업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빼는 작업을 하잖아요. 계속 힘 빼는 작업. 근데 힘을 쓴다라는 거는 힘을 들인다라는 건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애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애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 중에도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 때 제가 이걸 큐사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치아가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서 푸푸 싸기 위해서 힘줄 때 막 얼굴에 힘 주잖아요. 근데 얼굴에 힘만 주겠어요? 양 치아, 위, 아래 치아, 어금니를 꽉 끼물어요. 이게 힘쓰는 거거든요. 딱 힘쓸 때, 그럼 이 치통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꽤 오랜 기간 알아요. 꽤 불면해요. 그리고 불면, 지금 다른 소리가 들려서 제가, 네. 불면에 영향을 주는데, 꽉 힘을 주는 상태가 10년 이상 되면 이 치아의 시신경이 들리세요? 지금 소리들이? 잠깐만요. 김원선님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예, 음이 들어와서 혼선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아 있는 부분하고 여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시신경으로, 그러니까 신경으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신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뇌에 두통을 야기해요. 뇌에 두통을 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불면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어요. 신체 작업에.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생겨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생기는 두통에는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을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내담자분들이 가끔 이제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작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작업을 했대.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 오늘 상담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아마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멀미나 토가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라.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생기는 두통은 뭐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뇌가 과활성되는 거. 뇌가 과활성되는 거하고 연계가 있는 뇌파가 뭐냐면 베타파예요.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베타파인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죠. 그럼 결국 뭐냐? 명상을 통해서 이런 뇌파 조절이 가능하냐? 즉 가능합니다. 왜? 말씀하시잖아요. 지속적인 명상을 했던 뭐 승려 분들이나 이런 분들 뇌파를 찍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명상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뇌파 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명상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일반적으로 베타파가 나오던 것이 알파 세타를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세타파로 들어갑니다. 뇌파 조절이 가능하죠. 그 뇌파 조절의 다른 표현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뉴로피드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뇌파 조절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유사한 관계가 돼요. 이러한 식으로 뇌파와 명상의 관계가 사실 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명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측정의 뇌파, 그리고 그 뇌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뇌파들이 막 나와요. 굉장히 많은 뇌파들이 나오는데, 그럼 안정적인 뇌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뇌파라는 단어, 뇌과학이라는 단어, 그리고 측정 이런 게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선생님들 이렇게 뭐 내담자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뭐 명상을 하실 때 이제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고,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막 들어요. 혹은 저희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들은요, 셀프 리포팅, 즉 자기가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잘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저희가 그걸 나이스한 방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뇌파를 측정한다라는 측면은 못 숨겨요. 왜냐면 자기 뇌파가 뭐가 나오는지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못 숨겨요. 근데 이게 그럼 뇌파가 조절 가능하다? 그게 바로 실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논문들에서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뇌파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뇌파가 조절 가능하다는 거에 다른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쓰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의료상담학과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눈을 감아라고 해요. 눈을 감으면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뇌파가 나오냐면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 알파파만 나오냐? 아니요. 굉장히 다양한 뇌파가 나와요, 머리에서. 근데 주도적이게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 나오는 뇌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자, 우리가 사람이 신체가 눈을 감는 행위는 뭐냐면, 선생님들 눈을 감는 행위는 언제 하시겠어요? 잠을 잘 때, 낮잠 잘 때, 졸릴 때, 혹은 내가 이완하고 싶을 때. 이 눈을 감잖아요. 자, 이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걸 명상학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으셔갖고 저는 항상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명상해보자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떡하냐면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명상해보자 하면 눈을 감아요, 애들이.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명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눈을 감게 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었어요. 꼭 눈을 감아야지만 명상이 되냐?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항의대 교수님 중에는 본과 1학년 학생들한테 명상을 수업 시작 전에 딱 5분 명상을 시키고 들어가세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명상하고 들어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네, 5분에서 10분 동안 잘 수 있거든요. 본과 1학년 애들은. 눈을 감고 자는 거죠. 아주 당당하게. 그러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모두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럼 이 얘기가 뭐냐? 눈을 감는다, 이완이 된다, 피곤하다, 졸음이 온다. 즉, 알파파라는 뇌파는 우리의 신체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졸릴 때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는데 알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뇌파 조절이 안 돼. 알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지금 선생님들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졸려. 그죠? 선생님들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저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눈이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지금 시간대가 식사하시고 가장 졸릴 때예요. 이게 현장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가끔 선생님들의 배관을 보게 돼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수업은 들어야 됐는데 너무 졸리고 힘이 드니까 눈을 뜬 상태로 눈동자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학부생들 강의할 때도 많고. 근데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나의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초기에 알파파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졸리네? 하면서 이 상태로 수면으로 유도가 된다면 편안하고 이완이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평온함과 정신적 이완이 되겠죠. 왜? 아, 졸린다, 잔다 하고 딱 그 몽롱한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옆에서 계속 찔러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제 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밥 먹고 너무 졸린데 막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나의 몸과 뇌는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온함과 정신적 이완을 유도하는 상태로 막 가요. 이게 나오죠. 특히 초보자 명상에서 이렇게 몽롱해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계속 깨라고 푸시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졸린데 계속 옆에서 자지 못하게 괴롭혀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아이들 중에 짜증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낮에. 애기들, 그러니까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 잠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졸린데 자지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낮에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애들은 머리가 멍한 상태면서 짜증이 많아져요. 애들이. 우리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상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때 이 알파파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실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거를 뇌파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뉴로피드백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낮에 아이가 알파파가 계속 나온다? 이완의 상태라면서, 이완 좋죠. 그게 뭐예요? 잠들기 전에 이완 상태. 혹은 내가 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나를 조금 이완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알파파를 딱 넣어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눈을 딱 떠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 상황, 긴장된 상황으로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때 나오는 뇌파는 베타파예요. 생각의 파. 이게 나오죠. 베타파라고 해서 각성, 집중, 논리적 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게 베타파예요. 왜 스트레스와 관련되냐? 각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내 화면이 좀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베타파 같은 경우는 눈을 딱 뜨고 있을 때 많이 나와요. 각성랩. 그럼 이 얘기해 보세요. 오픈 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베타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요 위치 앞에서 나와야 돼요. 앞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뇌에 생각하는 부분. 하나씩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만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만 베타파가 나오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와요.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면 가끔 꼬맹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자기 이마 만져보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공부열. 자기 머리에서 열나도록 공부 열심히. 근데 사실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집중했을 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과열돼서 그래요. 과열돼서. 이거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파가 전기적 신호가 계속 나온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올라온 상황이니까 명상은 뭐예요? 이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온 상황을 이완을 시켜요. 도 있어. 이 눈을 빡 떠줘야 소리가 안 나. 아유, 이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베타파가 이렇게 막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눈을 떴을 땐 베타파가 나오고 도미넌트, 그러니까 주도적이게 눈을 감았을 땐 알파파가 나와요. 왜? 이완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명상이라는 것은 이거를 조절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조절 가능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왜?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황에서 명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오래 했던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이완 상태로 넘기는 거죠. 그때 계속 뇌파 측정하는 도구를 쓰고 뇌파를 측정하다 보면은 뇌파의 조절이 가능하다, 유의미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왜 해요라고 한다면 눈을 떴을 때는 각성과 집중, 공부하고 뭔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베타파가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럼 눈을 감았을 때는 이완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점차 수면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알파파가 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베타파가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잡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반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많아져. 이러면 베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상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명상은 정자세를 하고 명상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명상은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뭐 만트라 초월 명상 같이 그렇게 5분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라든지 어떤 종류에 따라서 꼭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그 자세 포스처를 취하면서 명상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내가 누워서라도 나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이완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다면 조절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베타파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특징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계속 되뇌이겠죠. 잠을 더 못 자요. 그럼 베타파가 막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뭐냐? 눈을 감으면 베타 블러킹이 돼야 돼요. 베타가 안 나야죠. 알파가 막 나오면서 이완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눈을 떴는데 계속 졸려요 얘가. 그럼 뭐예요? 알파 블러킹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생리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훈련하는 걸 뉴로피드백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아무 도구 없이 내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조절을 하겠다. 이거와 관련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명상이 되겠죠. 실제 명상하시는 분들 그래서 뇌파를 찍으면 이 단계를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명상을 시작하고 명상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은 이 조절을 빨리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뇌의 전환이 빨리 오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뇌파와의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뇌파가 뭐야? 그리고 왜 뇌과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지식부터 이제 학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굉장히 자기 조절이 가능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지속적으로 훈련했던 사람들이라면. 즉 자기의 뇌의 생리학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저희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정신역동학적 관점이 있고 인본주의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써요. 선생님들 이제 뭐 심리학 이론이나 이런 거 배우실 때 학습을 하실 텐데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쓰긴 좀 어려우니까, 변화하는 게 쉽지 않아. 왜?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프로이드의 이제 실제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요식이라고 불러요. 그게 좀 넓게 보면 10세라고 보는데 실제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보면 6세 이전이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대응 방식, 사람에 대한 대응 방식이 만들어지는 게 6세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속 고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마 선생님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떼쓰는 아이가 있어요. 떼쓰는 아이가. 그러면 떼쓰는 아이를 그냥 보면서, 이거 떼쓰네, 애기네, 떼쓰네, 라고 그냥 봐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애 떼쓰는 거 안 봐줘. 나는 애가 떼쓰는 거 되게 싫어. 라고 딱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왜 아이가 떼쓰는 걸 안 봐줄까요? 왜 안 봐주겠어요? 본인이 때를 못 써서 그래요. 본인이 때를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안 해봤는데 제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정신역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무의식에 갇혀져 있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나는 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대는 애가 싫어. 시끄러운 사람이 싫어. 혹은 갈등 상황이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등 상황이 생기면 갈등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내가 막 가서 그거를 막 마무리해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싸우지 마. 왜 그러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의 테이스트나 관심이나 취향이나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 절대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너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너는? 너 먹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다시 물어보죠. 왜 그분이 뭐 먹을래요? 그럼 뭐 그렇게요.
없어요. 취향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표현하는 게 6세 이전에 만들어진 거. 그럼 6세 이전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제 그게 발달 단계예요. 발달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실제 정신역동은 6세 이전에 주요한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냐면 뇌에 남아있다라고 봐요. 뇌과학적으로 가면.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면 정신분석적 치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반응은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스판스라고 하죠. 옛날에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나는 50대 남자가 싫어. 그냥 싫어. 짜증나. 아저씨 같은 냄새가 나면 싫어. 혹은 지금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어린 시절에 술 취한 아버지 밑에서 혼나면서 자랐던 친구는 술 취한 남성에 대한 굉장히 불편감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지나가다가 술 냄새가 확 하면 이렇게 딱 움츠러들어요, 몸이. 이게 뭐냐면 후각 정보가 시상을 거쳐서 뇌에 딱 해마의 정보가 딱 기억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되게 싫어, 이유 없이 싫어. 그래서 무의식이라든지 프로이드적인 측면에서는 그냥은 없어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성찰해 가잖아요. 명상을 하다. 그리고 어떤 측면은 그러한 무의식을 찾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이 잡생각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 발 딱 뛰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나를 한 발 딱 뛰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관점의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가 명상을 통해서 나오는 바가 이게 지금 인터벤션이라 명상적 개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근데 그게 어떠한 용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통찰을 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근데 그걸 끊임없이 명상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반 공부했고, 그 전에 좀 공부한 걸로 보면은, 초월 명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 슈퍼바이저가 본인만의 그 만트라를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뭐 MBSR 같은 경우는 8주 프로그램화 시킨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나의 성장을 재촉하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원해서 들어가고 내가 원해서 나 성장하고 싶어라고 들어가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 이건 상담이거든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제 이게 명상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뇌에는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를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은 나의 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의 행동에 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명상이라는 행위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나의 현재 감정이 어떻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모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의 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의 지식체계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사실 어떤 측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는 결국 여기서 이러한 측면이구나. 이러한 추상적인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뇌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이완,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감정 조절, 그리고 중요한 뇌의